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염소 한 마리가 만든 기적. 2000년 봄 알바니아 북부의 산골 마을 쿠커스에는 유난히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다. 마을은 전쟁의 그늘에서 조금씩 벗어나려 몸부림치는 중이었다. 1999년까지 이어진 코소보 전쟁으로 인해 수천 명의 난민이 쿠커스로 몰려들었다. 마을 주민 수보다 더 많은 난민이 이 작은 땅에 머물며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찾아 헤매던 시절이었다. 그 무렵 나는 국제구호단체 소속 자원봉사자로 쿠커스에 머물고 있었다. 물자 보급과 임시 거처 마련을 돕던 중 그곳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한 소년과 염소 한 마리를 만났다. 소년의 이름은 알딘이었다. 12살쯤 되었을까. 말없이 커다란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던 아이였다. 처음엔 다가가 말을 걸어도 대답 한마디 없었다. 그러나 하루는 그 아이가 들고 온 작은 꾸러미 하나가 나의 눈길을 끌었다. 이거 당신 줄게요. 낯선 한국인인 내게 그 아이는 조심스럽게 그 꾸러미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작고 하얀 염소 한 마리, 그리고 염소젖 한 병이 들어 있었다. 이건 우리 가족은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염소는 젖을 잘 짜요. 아기들이 마시면 건강해질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다. 알딘의 가족 역시 난민이었고 가진 것이라고는 거의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자신들의 생계 수단인 염소 한 마리를 기꺼이 내주는 것이었다. 그 염소는 마을에서 도나라고 불리게 되었다. 매일매일 염소젖이 모이면 우리는 그것을 끓여 아기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처음에는 한 병, 두 병이더니 어느새 소문이 나 도나의 젖을 얻기 위해 줄을 서는 이들도 생겼다. 도나는 작은 마을에서 아이들을 살리는 존재가 되었다. 그 일을 계기로 많은 주민들이 자기 물건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다. 닭 몇 마리, 옥수수빵, 낡은 담요 하나라도 서로 나누었다. 절망 속에 퍼진 작은 희망은 곧 공동체 전체의 연대로 이어졌고 쿠커스는 알바니아 전역에서 가장 따뜻한 난민 수용지가 되었다. 몇 달 후 알딘의 가족은 다른 도시로 옮겨갔다. 마지막 날 알딘은 도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잘 지켜줘요, 저 대신. 그때 나는 처음으로 알딘이 웃는 것을 보았다. 작지만 깊은 미소였다. 가장 어려운 때일수록 진짜 나눔은 기적을 만든다. 수많은 재난과 전쟁 속에서도 사람의 진심은 서로를 살리는 힘이 된다. 알딘과 도나가 만들어낸 작은 기적은 물질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가끔 도나를 떠올리며 생각한다. 진짜 영웅은 거창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목: 라디오 하나 그리고 다시 들려온 목소리. 2000년 봄 나는 티라나의 외곽
무너진 건물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마을에서 구호 활동을 하고 있었다. 전쟁은 지나갔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불안과 슬픔이 가득했다. 아이들은 자주 울었고 어른들은 말을 아꼈다. 무너진 벽보다 무너진 삶이 더 아파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폐허가 된 집터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한 중년 남성이 삽으로 무언가를 파내며 울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이름은 파톨이었다. 그는 전쟁 중 가족을 잃고 혼자 그 집에 머물며 살아가던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말없는 남자라 불렀다. 늘 혼자였고 아무에게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그런 그가 집터에서 발견한 것은 녹슨 라디오 한 대였다. 이걸 찾을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가 처음으로 말을 걸어왔다. 나는 놀라면서도 조심스레 물었다. 이 라디오가 특별한 건가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해 주었다. 전쟁이 나기 전 매일 아침 이 라디오로 아내가 노래를 들었어요. 늘 웃었죠. 아들이도 그 옆에서 춤을 췄고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도 아내는 라디오를 켰죠. 그리고 포탄이 이야기를 이어가지 못한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라디오를 받아들여 살펴봤다. 켜지지 않았다. 배터리는 녹슬었고 안테나는 부러져 있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나는 그걸 그냥 넘길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그 라디오를 들고 도시 중심가의 전자 수리공을 찾아갔다. 며칠 후 기적처럼 라디오는 다시 소리를 냈다. 잡음이 섞였지만 음악이 흘러나왔다. 나는 그것을 들고 파톨에게 돌아갔다. 그가 라디오를 손에 쥐는 순간 얼굴에 스르르 미소가 번졌다.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더니 오래된 기억을 되짚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노래 아내가 가장 좋아했어요. 아침마다 부르곤 했어요. 제게 오늘도 잘 살자고 말해주던 목소리였어요. 그날 이후 마을은 조금 달라졌다. 매일 아침이면 파톨은 라디오를 창가에 놓고 음악을 틀었다. 다른 이웃들도 그 음악 소리에 눈을 떴다. 아이들은 모여 춤을 추고 어른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하루를 시작했다. 말없는 남자는 이제 아침마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다. 오늘도 잘 살자고 아내가 그러더군요. 추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을 꺼내는 한 우리는 때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낀다. 그러나 어떤 기억은 시간이 흘러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파톨에게 라디오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그건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였고 그가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달이었다. 전쟁은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 라디오 한 대는 하나의 삶을 되돌렸다. 그리고 작은 음악 한 곡이 다시 마을을 살아 움직이게 만들었다. 제목 황금 바나나와 할아버지의 거짓말. 2000년 여름 나는 알바니아 중부 도시인 엘바산의 한 시골 마을에 머물고 있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에는 아직도 전기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집이 많았고 시장이라고 해봐야 야외에 천막을 씌운
작은 공간이 전부였다. 그곳에서 나는 알바니아 전통 농업을 연구하던 중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은근히 회자되던 황금 바나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거 알아요? 애나 씨네 뒷밭에 황금 바나나가 열렸대요. 정말이야? 그거 텔레비전에도 나온다던데?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 아니, 애초에 알바니아엔 바나나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정말 누군가가 바나나를 길렀다고. 게다가 그게 금색으로 빛났다는 말이 돌고 있었다. 진실이 궁금해진 나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애나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할아버지는 눈가에 주름이 가득한 조용하고 인자한 분이었다. 그러나 나를 보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걸 보고 싶다면 조건이 있어. 예?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웃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겠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바나나는 내가 내 손으로 키운 게 아니야. 새가 물어다 줬지. 새요? 그래. 크고 하얀 독수리였지. 날개를 퍼덕이며 내 밭에 뭔가를 떨어뜨리고는 날아가더군. 가보니 그게 바나나였어. 근데 그 바나나가 며칠 뒤에 금색으로 변했다네. 그 순간 나는 웃음을 꾹 참았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싱긋 웃으며 일어섰다. 이제 자네는 자격이 있어. 따라오게. 우리는 뒷마당으로 향했다. 그곳엔 정말 키 작은 식물 한 그루가 있었고 그 위에 잘 익은 바나나 하나가 달려 있었다. 그러나 그 바나나는 진짜 금색이었다. 설마 이게 진짜? 할아버지는 능청스럽게 말했다. 금색 스프레이는 시장에서 104개 팔더군. 나는 그제야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 할아버지는 조금 진지한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세상이 너무 심각하잖나. 전쟁도 지나갔고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그래서 한 번쯤은 웃겨주고 싶었지.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전쟁 중에 마을을 지키던 민병대 대장이었다. 고된 시절에도 늘 농담 한마디로 사람들을 웃게 했고 아이들에게는 사탕 대신 말장난을 나눠줬던 분이었다. 이번에도 마을의 지루한 일상이 흘러가자 일부러 황금 바나나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다. 사람들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그 작전은 의외로 대성공이었다. 할아버지의 집엔 매일 아이들이 몰려들었고 어른들도 그 웃기는 바나나를 보러 와서 차 한 잔 나누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 여름 황금 바나나는 마을의 자랑이 되었고 그 덕분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도 벌어졌다. 지방 라디오 방송국에서 할아버지를 인터뷰하러 찾아온 것이다. 바산의 황금 농부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나가고 심지어 몇몇 관광객이 마을을 찾아오기까지 했다. 물론 그들은 모두 진짜 황금 바나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상하게도 실망하기보단 모두가 웃고 돌아갔다. 진심 어린 농담은 때로는 약보다 낫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웃음은
그냥 기분 좋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고된 삶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라는 걸. 할아버지의 거짓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두에게 잠시라도 따뜻한 햇살 같은 유머였고 진짜 황금보다 더 값진 순간을 선물해 주었다. 나는 지금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한다. 혹시 내 삶에도 누군가 황금 바나나 같은 웃음을 심어준 건 아닐까? 제목 빵 한 조각의 온도. 2000년 1월 아직 눈이 녹지 않은 알바니아 남부 도시 지로카스터의 언덕 위. 나는 적십자 구호팀의 통역 자원봉사자로 그곳에 있었다. 도시 외곽의 한 폐교 건물에는 코소보에서 피난 온 난민 가족들이 임시로 머물고 있었다. 매일 아침이면 빵, 통조림, 담요 등을 나눠주는 배급이 있었지만 물자는 항상 부족했고 줄은 늘 길었다. 그날도 아침 6시 칼바람이 살을 내는 새벽에 난민들이 줄을 섰다. 사람들의 눈빛은 지쳐 있었고 아이들은 담요에 파묻혀 꼼짝하지 않았다. 나 역시 점점 무뎌지고 있었다. 이 모든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회의감이 마음을 갉아먹고 있을 즈음 그 아이를 만났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 리라. 그녀는 항상 줄 가장 뒤에 섰고 늘 조용했다. 다른 아이들이 먹을 것을 받자마자 달려가 숨기듯 품에 안을 때 리라는 항상 받자마자 누군가를 찾아 나섰다. 나는 궁금했다. 저 빵은 누구에게로 가는 걸까? 어느 날 그 정체를 목격하게 됐다. 리라는 따뜻한 빵 하나를 양손에 꼭 쥔 채 한쪽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에게로 향했다. 할머니는 말도 잘 하지 못했고 줄 설 힘도 없는 분이었다. 리라는 조용히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빵을 조각 내 입에 넣어드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리라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다. 며칠 뒤 우리는 그 건물을 떠나기로 했다. 다른 도시에 더 큰 시설이 마련되었기 때문이었다. 모두가 분주히 짐을 싸고 트럭에 오를 준비를 하던 그때 리라가 내게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선생님, 빵이 다음 도시에도 있나요? 물론이지. 훨씬 많고 따뜻한 곳이야. 그럼 저기 저 할머니도 같이 데려가도 돼요? 나는 당연히 고개를 끄덕였다. 리라는 활짝 웃더니 할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트럭으로 향했다. 그날 처음으로 리라가 내 이름을 불렀다. 미르다 선생님, 고마워요. 할머니가 빵보다 따뜻한 곳으로 간대요. 나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만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아이는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었다. 희망은 거창한 말 속에 있는 게 아니었다. 단 한 조각의 빵이,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아이의 손이 사람의 마음을 두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거였다. 진심으로 나눈 것은 결코 작지 않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해주는 것이 너무 작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 작은 것이 삶 전체가 된다.
리라가 내게 가르쳐 준 것은 도움이 아니라 나눔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로 줄 서 있는 모든 손들 안에 누군가의 사랑이 담겨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다시 웃으며 일할 수 있었다. 라라, 지금은 어디서 살고 있을까? 여전히 누군가에게 따뜻한 빵 한 조각을 나누며 살고 있으리라 믿는다.